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20여 년 뒤 연간 뇌졸중 환자가 35만 명에 이르는 이른바 뇌졸중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는 의료계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026 세계 뇌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증하는 신경계 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료체계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포함하는 중증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뒤 1분마다 약 200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가 생존과 후유장애를 좌우합니다. 현재 뇌졸중 환자의 약 85%는 60세 이상입니다. 고령화가 계속되면 2050년 연간 환자 수는 현재 2배가 넘는 약 35만 명, 급성기 진료비는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뇌졸중 센터와 신경과 전문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실 병상이 비어 있어도 환자를 치료할 전담 전문의가 없어 수용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신경계 전담의를 배치하고 병원과 119 구급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방과 응급치료, 재활까지 연결되는 국가 단위 뇌졸중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외에 신경계 질환도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필요한 흡입형 패치형 약물은 낮은 약가와 까다로운 급여 기준으로 국내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뇌전증 응급 환자에게 사용하는 디아제팜주와 페니토인주 등 필수 항발작 주사제는 낮은 수익성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군발두통은 재택 고유량 산소치료가 국제적으로 권고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신약 도입과 함께 조기 진단과 기능 유지 치료가 필요하며 루게릭병과 진행기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퇴원 직후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 확대가 요구됩니다. 고령화로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필수 의약품, 건강보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질환 대응은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이송과 전문치료, 재활과 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적 생명안전망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제는 철학자와 인류학자까지 연구 현장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을 넘어 인간의 가치와 윤리, 사회적 책임까지 AI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AI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역할을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이 철학자와 인류학자를 연구 현장에 적극 영입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최근 케임브리지대 철학자 헨리 셰블린을 정식 철학자로 채용했습니다. 셰블린은 기계의식과 인간 AI 관계, 범용 인공지능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를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엔트로픽도 언어 철학과 논리학을 전공한 텍사스대 하비 레더먼 교수를 기술 연구진에 합류시켰습니다. AI 기업들이 철학자를 찾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단순한 계산 도구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판단을 흉내내며 감정과 창의성의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용과 의료, 교육, 금융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AI가 활용되면서 어떤 가치를 학습시키고 편향과 차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엔트로픽은 AI가 따라야 할 원칙을 담은 이른바 클로드 헌법을 마련하고 종교계와 경제학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오픈 AI도 인류학자와 사회과학자를 통해 사람들이 AI에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삶의 중요한 판단을 맡기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AI를 만들었지만 AI 역시 인간의 사고방식과 감정문화를 다시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의 역할은 기업의 윤리 자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AI에게 의식이 있는지, 의료 판단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기계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는 기술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존재론과 윤리학, 정치 철학과 인식론이 함께 필요합니다. AI 기업들이 철학자를 고용하는 것은 기술 개발 자체가 가치 판단의 과정이 됐음을 보여줍니다. 손현주 전주대 창업경영금융학과 교수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건넸듯 인류는 AI라는 새로운 불을 만들어냈다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 불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를 넘어 인간의 언어와 정신을 비추는 거울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 앞에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는 프로메테우스의 거울이 열린 셈입니다. 한국 사회도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거대 언어 모델 경쟁에 집중하고 있지만 기술과 인문학의 연결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학과 문학 등 기초 인문학은 대학에서 축소되고 있으며 AI 윤리 연구자가 기업의 설계 과정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통로도 제한적입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더 빠른 칩과 더 큰 모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고 두려워하며 어떤 존엄과 가치를 지키려 하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업이 인간의 사고와 사회 질서를 설계하는 영향력을 갖게 된 만큼 누가 어떤 가치로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인공지능이 과학의 연구 방식과 과학자의 역할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모든 과학자가 AI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연구소를 운영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AI가 바꿔갈 미래 연구 환경을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이 과학 연구의 방식과 과학자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용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 AI 연구센터 단장은 지난 7월 28일 열린 2016 과학기자대회에서 연구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며 모든 과학자가 곧 하나의 연구소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과학 AI 연구센터는 오는 8월 1일 정식 센터로 출범합니다. 유 단장은 센터 운영을 계속 맡아 과학 연구에 특화된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을 이끌 예정입니다. 유 단장이 전망한 변화의 시점은 2035년입니다. 대학생과 신진 연구자, 경험이 풍부한 과학자까지 누구나 자신의 책상 위에서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과학자들은 개인용 AI 연구 공간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며 다른 연구자나 인공지능과 연결해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AI가 서로 협력해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을 설계하며 논문까지 작성하는 자율 연구 시스템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 단장은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도 강조했습니다. 2022년에는 초등학생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AI가 2024년 9월에는 일부 평가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서울대학교 학생을 뛰어넘는 알고리즘 작성 능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오픈AI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화학실험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공개하는 등 AI가 연구보조를 넘어 실제 실험 과정에 참여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 AI연구센터는 올해 안에 과학연구용 AI 운영체제의 시제품 서비스를 일부 가동하고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구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논문과 데이터를 찾고 분석과 실험 설계까지 지원하는 연구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AI 반도체 역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린우 인하대 교수는 약 20W의 전력으로 기억과 연산, 추론과 학습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간의 뇌처럼 AI 반도체도 저전력 고효율 구조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PIM과 3차원 시스템 온칩 같은 고성능 반도체 위에서 범용 AI로 발전하고 뉴로모픽 반도체는 로봇 제어와 엣지 AI 등 특정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의 책상 위에 개인 연구소가 놓이고 AI가 동료 연구자로 참여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자는 단순히 지식을 찾는 사람을 넘어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질문과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이 공개되면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력 지원을 넘어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한반도 안보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북러 군사 협력의 실태와 파장을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로 투입하려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이 공개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가 6월부터 볼로네시주에서 북한군 수용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략 대화를 진행한 직후 나왔습니다. 북한은 2024년 이후 약 1만 4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이에 따른 경제적 대가도 막대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기존 조건인 장병 한 명당 월 2,000달러를 적용하면 3만 명을 1년간 보내는 데 지급되는 급여는 7억 2천만 달러, 약 1조 원에 이릅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장병에게 실제 돌아가는 돈은 월 400에서 500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북한 당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파견 기간과 수당에 따라 실제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금보다 군사 기술입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은 러시아가 북한의 판치르 계열 방공 차량과 단거리 방공 체계, 전자전 재밍 장비와 운용 지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실전 자료를 돌려줘 유도 기능 개선을 지원했으며 정제유 공급과 제재 대상 북한은행의 루브라 거래를 도운 정황도 보고됐습니다. 북한이 추가 병력을 제공한다면 정찰 위성 발사체와 유도 항법 부품, 잠수함 설계와 소음 저감 기술 등을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기술이 이전되면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와 생존성이 높아지고 한국은 미사일 방어와 항재밍 통신, 군사위성, 대잠수함전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군 3만 명 파병설은 우크라이나 측 주장으로 실행 여부와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협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계해야 할 핵심은 병력 숫자만이 아니라 북한군의 희생을 대가로 얻은 러시아의 실전 경험과 첨단 기술이 한반도 위협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지난 6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광진의 피해 규모가 국가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만 우리 돈 약 29조 원에 달하며 복구에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베네수엘라 지진의 피해 현황과 재건 과제를 유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북부를 연이어 강타한 강진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최소 196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 7월 23일 발표한 피해 평가에서 주택과 상업용 건물, 도로, 전력망 등 건물과 기반 시설에 발생한 직접 피해만 베네수엘라 국내 총생산의 약 1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진으로 파괴된 시설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산 중단과 소득 감소 등 간접적인 경제 손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한 이례적인 연쇄 지진이었습니다. 진앙은 수도 카라카스 서쪽 지역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카리브 해연안의 라과이라주와 수도권 일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라과이라주에서는 주택 5채 가운데 한 채꼴로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택 피해는 전체의 47%인 9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도로와 교량, 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피해는 52억 달러로 27%를 차지했고 상업시설과 공공건물 등 비주거용 건물 피해도 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5,398명,
부상자는 16,740명입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제거와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어 인명피해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에 발표한 196억 달러가 단순한 물적 피해액이며 잔해 철거와 내진 보강, 도시 재설계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재건 비용은 최대 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수준의 공공 민간 투자만 유지될 경우 복구에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규모 지진은 이미 장기간 경제난을 겪어온 베네수엘라에 또 하나의 국가적 위기를 안겼습니다. 재건 자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고 주택과 필수 기반 시설을 복구하느냐가 향후 경제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우리나라 남부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일본 대지진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직접적인 위험은 크지 않지만 난카이 해곡 등 주변 지진대의 움직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하는데요. 일본 강진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여파가 우리나라 남부 지역까지 전달되면서 일본 대지진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과 우리나라 남해안의 거리는 약 300km로 일본 도쿄보다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에서는 건물과 창문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약 800건 접수됐으며 국내에서 관측된 진도는 최고 3을 기록했습니다.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뚜렷하게 느끼고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나라까지 진동이 전달된 원인으로는 저주파 지진파가 꼽힙니다. 규모가 큰 지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에너지는 이동 과정에서 쉽게 약해지지 않으며 진동 주기가 긴 고층 건물을 더욱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규슈와 한반도 남부가 동일한 지각판 위에 연결돼 있고 진원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마모토에서 약 150km 떨어진 난카이 해곡의 응력 상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지는 거대 지진대로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안에 규모 8에서 9급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800km 이내에 있는 우리나라 남부 해안과 고층 건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 지각은 동서 방향으로 약 3cm 늘어났으며 국내 지진 활동에도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1983년과 1993년에는 일본 북부 해역의 강진으로 동해안에 지진 해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일본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국외 지진 조기 경보 범위를 올해 말부터 난카이 해곡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폭염 속 지진 대피가 이루어질 경우 온열 질환 위험까지 커질 수 있는 만큼 남해안 지진 해일 대응과 고층 건물 안전 점검, 폭염 대피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 더 개벽 김천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